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손다정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석 달 만에 다시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확진자 증가세가 예상보다 더 빠른데요. 정부는 일상 방역 생활화 추진 방안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규제에 의한 사회적 거리 두기는 없고 안내, 홍보와 공직사회의 솔선수범, 현장 점검을 통해 자율방역을 독려한다는 게 기본 방침인데요. 앞으로 유행 상황이 위중증, 사망자 지표 악화로 번져 위기 징후가 발생하면 추가적인 대응 조치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기존 고위험군 중심 대응에 더해 공직사회 휴가 복귀 시 신속 항원 검사 실시와 학원 원격 수업 전환 권고, 가족 돌봄 휴가자 하루 5만 원씩 최대 열흘 지원 등 일상 방역 생활화를 위한 조치를 추가 발표했습니다. 자율 방역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세를 최대한 늦춰야 할 텐데요. 개인 위생 관리와 방역 수칙 준수는 필수겠습니다. 7월 27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관절 건강 잘 챙기고 계십니까? 수년간 연구 끝에 개발한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 관절은 물론 뼈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관절을 튼튼하게, 관절은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 지금 전화주세요. 1522-6688.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자, 던졌습니다. 돌직구인가요? 이건 처음 보는 철직구네요. 돌직구보다 빠른 주문과 배송 속도, 눈앞에서 확 떨어지는 가격까지. 이 놀라운 선수가 누구죠? 국내 최초 온라인 철강직구 쇼핑몰 스틸 1번가. 말씀하신 순간 철직구 더 가네요. 스틸 1번가. 7월 27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 새로운 시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함께 생각해봅니다. 허순규의 청년생각, 안동 청년공감 네트워크 허순규 대표와 함께합니다.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내일부터 안동 무궁화 축전이 펼쳐지죠. 잠시 후 안동 무궁화 보존회 민홍기 회장을 연결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 각종 설문조사의 결과를 갖고 우리 사회를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허순규의 청년생각, 청년의 관점에서 지역사회 이슈를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간 가져보고자 합니다. 안동 청년공감 네트워크 허순규 대표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안동 선산재활원 장애인 인권유린 사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를 준비하셨나요? 네, 2주 전에 허순규의 청년생각에서 제12대 경북도의회 원구성을 다뤘습니다. 경북도의회 원구성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정치 구조를 바꿔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매번 느끼지만 이 시간이 부족해서 다양한 제도적 대안들을 충분히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 말고 우리 지방의회 차원에서 쉽게 개선할 수 있는 제도들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의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 방식을 살펴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더 나은 지방의회를 위해서 지방의회 스스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저도 그렇고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 방식이 조금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네, 많은 분들이 생소하실 겁니다. 네. 그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 방식을 알려면 먼저 지방자치법에 관련된 조항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먼저 지방자치법 제58조에 보면은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의회에 관련된 일들이죠. 의회의장 내에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의를 진행하고 회의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의장이라고 하는데 이어서 57조를 보면은 지방의회는 시도의 경우 경상북도나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뽑고요.
안동시나 예천군 같은 경우는 의장 한 명과 부의장 한 명을 뽑는데 네. 여기서 오늘 가장 중요한 문장이 나옵니다. 네. 무기명 투표로 선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찍었는지 알 수 없도록 비밀 투표를 해야 한다가 법에 규정된 의장단 선거 방식입니다. 아, 그렇구나. 익명성이 보장되는 거잖아요. 무기명 비밀 투표라는 방식 자체에 특별히 문제될 건 없어 보이는데요. 또 이외에 세부적인 선거 방식은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네, 이 부분부터 이제 굉장히 쟁점들이 있는데요. 네. 지방자치법 제74조 표결 방법을 보면은 네.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표결 방식에 의한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네. 제83조 회의 규칙을 보면은 지방의회는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 즉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언뜻 들어서 이게 무슨 소리냐 싶은데요. 네. 쉽게 말하면 지방자치법에는 네. 무기명 비밀투표라는 큰 원칙을 제외하고 네. 세부적인 방식은 지방의회 니들이 알아서 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의원들이 법률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네. 지방의회, 안동시 의회나 경북도에서 조례나 회의 규칙을 스스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별도의 선거 방식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네. 그래서 이 지방자치법을 그대로 소극적으로 따른다면은 네. 현재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는 후보자 등록이나 정견 발표 없이 바로 그냥 투표를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경북도 의회를 포함해서 다수의 경북 북부 시군의회에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눈치 게임이죠. 예를 들어 60명이 있으면은 네. 누가 나온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저는 손다정 의원을 찍어요. 근데 네. 이분이 인기가 많으면 그냥 되는 건데 네. 재미난 거는 손다정 의원이 의장이 되고 싶지 않은데 표가 많이 나오면 그냥 해야 되는. 물론 뭐 이렇게 사퇴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 이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무기명 비밀 투표라는 큰 원칙을 제외하고는 스스로 저희가 규정을 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런데 지금은 후보자 등록이나 정견 발표 같은 절차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좀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은,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반장 선거를 했던 기억을 떠올려 보면요. 담임 선생님께서 언제 반장 선거를 하니까 하고 싶은 친구들은 준비해 이렇게 예고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반장 선거 당일 자기 스스로 자천 또는 추천으로 그러니까 이름을 칠판에 적어요. 이게 입후보 절차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반장으로서 포부를 말하는 이건 또 정견 발표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순서를 거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현재 경북 북부 대부분의 지방의회는 이런 별도의 후보자 등록이나 정견 발표 없이 바로 무기명 비밀 투표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새롭게 안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선출 방식이 이른바 교황 선출 방식과 유사하다고요. 네. 그 말씀 주신 대로 뭐 손다정 아나운서나 저나 네. 뭐 그렇게 옛날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반장 선거 하면은 뭐 옛날에는 선생님이 이렇게 지명돼 있었는데 네. 보통은 이렇게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지방의회 선거, 의장단 선거가 교황 선출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전 세계 가톨릭 교회 수장인 교황 선출 방식을 콘클라베 방식이라고 합니다. 네. 이른바 그 선거권이 있는 추기경단에서 네. 익명 투표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3분의 2 이상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계속 투표를 합니다. 이러한 콘클라베 방식은 종교 집단의 리더를 뽑는 데는 매우 유효한 방식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라고 하면 해당 종교마다 교의 이거를 이제 쉽게 풀어서 하면 어떤 종교의 신앙 내용을 진리로서 공인하는 그러니까 종교사의 가르침을 말하죠. 네. 그러니까 뭐 개신교라든가 불교라든가 천주교라든가 이런 교의라는 것이 있는데 네. 이것을 각자 다르게 해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강력한 영적인 권위를 부여받는 지도자가 바로 종교 지도자인데요. 네. 그래서 이런 종교 지도자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제 다양한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는 그런 정치 공동체의 선거 방식과 다르게 이렇게 추대하는 영적이고 도덕적인 리더십을 추대하는 방식이 교회나 이런 데서는 더 어울릴 수가 있습니다. 강력한 권위를 부여받기 때문에 종교 공동체에는 더 어울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특히 이런 지도자들은 이제 뛰어나신 분들이 내가 먼저 출마하겠다 이렇게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가치관을 공유하는 공동체, 다양성보다는 통일성이 강조되는 공동체에서는 이런 선거 경쟁보다는
추대 방식을 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종교 지도자를 뽑는 콘클라베 선거 방식이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 방식으로는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이 부분에서 좀 엇박자가 나는 게 있습니다. 네. 그 처음에 지방의회가 이제 부활한 지는 이제 91년이죠. 30년이 되었는데 네. 그 당시는 지방의회가 도입된 지 얼마 안 됐고 네. 또 정당 공천제 또한 없었습니다. 또 의장단 선거를 둘러싼 경쟁 문화가 좀 어색했을 것 같아요. 네. 정당 정치도 지금보다 미성숙했는데요. 근데 지금 30년이 흘렀습니다. 네. 지방 분권 시대에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은 과거보다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방의회 의장이 교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어떤 집단 내에서 강력한 영적 도덕적 권위를 부여받기 위해 추대받는 자리라기보다는 다양한 시민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정치적 리더십이 요구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그에 걸맞는 선거 방식이 필요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요. 네. 이게 무기명 비밀 투표 한 게 의장단 선거하면은 경쟁이 심해지니까 좀 네. 서로 싸우고 그러지 말고 이렇게 조용히 하자 했는데 이게 별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30년 해보니까 네. 무기명 비밀투표 후보자 등록 절차 없이 하면은 오히려 그런 겉모술수나 이합 집산이 음성적으로 진행이 돼요. 오히려 더 음성적으로 된다. 그러니까 이 후보자 등록 절차 없이 바로 투표에 들어가니까 이제 뒤에서 선거운동 하는 거죠. 네. 예를 들어 이제 손다정 의원이 의장이 되고 싶으면 저를 따로 만나요. 그래서 나 찍어주면은 나중에 너한테 뭘 잘해주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네. 이게 실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요. 변수가 많으니까. 네, 그렇겠네요. 그러다 보니 결과가 뒤집어지면은 이제 왜 약속 안 지켰냐, 왜 뒤통수를 쳤냐, 법적으로 소송 걸고 이렇게 난리가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2년 전 네. 우리 상주시 의회 의장단 선거 이후에 이 법적인 논쟁까지 가고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요약하자면 어차피 정치적 경쟁이 불가피하다면, 네. 그러니까 무기명 비밀투표 절차가 없더라도 뒤에서 이렇게 생길 거라면은 차라리 건강하게 경쟁할 수 있게 더 투명하게 만들어서 부작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무기명 비밀 투표로 이루어져서 얻을 수 있는 큰 이점은 없어 보이는데요. 오히려 양지에서 투명하게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제도 개선 방안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반복되니까 대한민국의 많은 지방의회에서 개선을 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이것이죠. 후보자 등록 절차와 정견 발표를 도입했습니다. 그 아까 반장 선거 때 하던 것처럼. 네. 그래서 의장을 하고 싶은 사람은 사전에 후보자 등록 절차를 거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의원들과 시민들이 누가 의장을 하고 싶은지 미리 알 수가 있어요. 네. 이때 등록을 안 하면 출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출마 의사를 표현해야만 출마를 할 수 있고 네. 우연히 나는 의사가 없는데 남들이 찍어줘서 되는 이런 경우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정견 발표도 하게 됐고 또 언론이 인터뷰를 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의장으로서의 포부나 방향을 시민들에게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전히 많은 시민들에게 지방의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왜 필요한지 의장은 뭐 하고 있는지 생소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방의회와 시민들의 거리를 좁히는 데도 이런 제도 개선이 기여할 수 있고요. 네. 무엇보다 지금 제가 제안드린 후보자 등록 절차 및 정견 발표 도입은 국회 법률 개정 사항이 아니라 지방의회 회의 규칙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돈도 많이 안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니까 이런 국회 선거제도 개혁보다는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후보자 등록 절차 또 정견 발표 제도 등이 도입이 되면 의원들 스스로도 올바른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그게 시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는 길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우리 지역에도 의장단 선거 방식의 변화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경북 북부 지역 사례들은 어떤가요? 네, 애석하게도 대부분의 경북 북부 의회의 회의 규칙을 살펴보면은 네. 이런 후보자 등록이나 정견 절차가 따로 나와 있는 데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식 방식으로 네. 하고 하고 있고 실제로 얼마 전 안동시 의회 상임위원장 선거에서도 네. 좀 이례적으로 같은 당내에서 후보가 둘이 나오는 결과, 즉 이제 본인이 출마 안 했을 것 같은데 어쩌다가 되어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결과가 있었는데요. 네. 이에 반해서 영주시 의회에서는 네. 이런 후보자 등록 절차를 규정했습니다.
그 영주시 의회 지방의회 규칙을 살펴보니까 네. 이런 규정이 있어요. 후보자 등록 규정이 있고 네. 후보자를 하고 싶은 분들, 그러니까 의장이 되고자 하는 분들은 선거 당일 전 6시까지 의회 사무국에 이렇게 서면으로 등록을 하게 되어 있고요. 네. 선거 당일날 10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 요거 몇 줄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 안동 지역의 많은 기초의회, 경북 북부 지역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도입을 해보면 좋겠다. 네, 소개를 드립니다. 맞네요. 자, 이렇게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 방식에 대해서 되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덧붙일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 방식을 개선한다고 해서 네. 지역의 어떤 정치 다양성이라든가 다양한 문제들이 한 번에 개선되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문제를 개선하기 전에 지방의회가 시민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고 더 많은 시민들에게 정보가 공유되는 부분이 확산이 된다면은 네. 더 나은 제도를 모색할 수 있는 시민들의 의견도 잘 수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장단 선거 방식의 변화는 그렇게 어려운 제도가 아니니 2년 뒤에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를 다시 하거든요. 네.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2024년 경북 북부 지역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에서는 후보자 등록이라든가 새로운 방식의 제도를 통해서 더 나은 지방의회를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의 변화가 있으면 저도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허순규의 청년생각, 안동 청년공감 네트워크 허순규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어느새 쌓여버린 불필요한 메일을 지우고 계시군요. 탄소를 사그림 줄이셨어요. 화면 밝기를 낮춰서 눈 건강을 챙기신다고요? 에너지를 20%나 절약하셨네요. 오, 영화 볼 때는 항상 휴대폰을 꺼두신다고요? 중고거래도 자주 하시는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여러분의 좋은 습관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100.1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내일부터 나흘간 안동에서 안동 무궁화 축전이 펼쳐집니다. 독립정신의 표상, 안동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주제라고 하는데요. 안동 무궁화 보존회 민홍기 회장을 연결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동 무궁화 축전이 내일부터 나흘간 열린다고요. 이 안동 무궁화 축전을 마련하게 된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7월 28일 목요일부터 31일 일요일까지 나흘간 안동민속박물관 별관 전시실에서 열리게 됩니다. 네. 안동무궁화 축제는 2년 전에 한 번 열렸고 올해가 두 번째입니다. 네. 첫 번 전시회를 다녀가신 분들 가운데 외지에서 몇 분이 전화를 주셨는데 그중 한 분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네. 이런 소중한 자원을 물려받은 안동이 부럽다. 잃어버린 나라 독립을 염원하며 선비들께서 심어 갖고 오셨던 그 무궁화를 오늘에 다시 되살리고 그 정신을 이어가고자 하는 당신들의 활동에 찬사를 보낸다 하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큰 극찬을 보내주셨네요. 네, 저희들은 우리 안동무궁화가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은 우선 우리 지역민들에게 더 많이 알리고 아름다움을 보여드리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으로 이번 두 번째 축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전국에는 나라꽃 무궁화를 사랑하는 매니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안동무궁화의 매력에 빠져서 무궁화가 피는 계절이 되면은 우리 안동무궁화를 보기 위해 많은 분들이 연락하거나 직접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시민들께서는 아직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시민들이 직접 우리 안동무궁화의 아름다움을 현장에서 보실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 그 배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우리 안동 무궁화를 보러 오시는 것도 좋지만 먼저 네. 우리 지역민들에게 더 많이 알리고자 이번 축전을 준비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 축전에서는 어떤 분들과 어떤 행사가 함께 하는가요? 네, 잘 아시다시피 무궁화는 식물 아닙니까? 네. 언제든지 내가 보고 싶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꽃이 피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네. 7월 중순경부터 10월 중순경까지 약 3, 4개월 정도는 실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네. 나머지 8, 9개월 기간에는 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동무궁화가 늘 우리 곁에 함께 있도록 할 수는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무궁화를 소재로 한 작품을 만들어 보자고 여러 분야의 작가들과 상의를 하였습니다. 요즘 그 주거 문화가 대부분 아파트로 바뀌었으니까 네. 화분이나 분재로 만들어 보고 또 도자기나 한지, 압화, 그림, 천연 염색 그리고 한복이나 생활용품에 우리 안동무궁화를 표현하는 작품을 만들면 우리 생활 가운데 늘 함께 할 수 있겠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네. 각자의 작품을 만들어서 보여드리자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각 분야에서 재능을 가진 숨은 인재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번 축제는 우리 지역의 여러 작가들과 함께 만들어 간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학생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무궁화와 함께하는 체험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네.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나라꽃 무궁화와 더욱 친밀감을 가지고 우리 선조님들의 나라사랑 정신도 배워갈 수 있도록 학습하는 기회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네. 또 우리 안동을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을 위해서는 무궁화 포토존을 설치하여 무궁화와 함께하는 추억의 시간을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 여러 작가들과 함께 늘 함께 할 수 있는 무궁화 작품을 만든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그런데 안동 무궁화가 일반 무궁화와는 다른 거죠?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안동 무궁화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최초 수목원인 천리포 수목원 무궁화 동산에는 약 200개의 품종이 있는데 대부분 개량종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동 무궁화는 순수 재래종입니다. 1992년도에 당시 한국식물분류학회 회장이시던 이화여자대학교 이영로 교수님과 네. 원광대학교 임경빈 두 분 교수에 의해서 처음 발견된 다음에 희귀한 순수 재래종으로서 나라에서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1993년도부터 산림청에서 보존하고 있습니다. 네. 일반 무궁화와 다른 특성을 말씀을 드리면
일반 무궁화는 한 송이가 아침에 피면 저녁에 쥐게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 안동 무궁화는 36시간 정도 피어 있는 것이 특징이죠. 36시간을 피어 있다는 것은 밤에도 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무궁화는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네요. 또 우리 안동 무궁화는 그 절간 마디가 짧고 생장량이 일반 무궁화 품종에 비해서 훨씬 적기 때문에 잘 크지 않는 외성종에 속합니다. 그 특성을 잘 활용해서 분화로 만들어서 실내에 가까이 두면서 즐기기에도 안성맞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안동 무궁화의 잎은 다른 품종에 비해서 두꺼워서 진딧물에도 강합니다. 또 안동 무궁화는 꽃의 크기가 비교적 작아서 예쁩니다. 꽃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으면은 마치 옛 선비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고 말씀하신 분이 있을 정도로 꽃이 품이 있고 맑고 단아한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매력이 많은 꽃입니다. 네. 설명을 들어보니 길가에 피어있는 키 크고 또 잎이 큰 무궁화들과는 확실히 다른 점들이 눈에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안동 무궁화의 역사적 가치는 무엇일까요? 예. 우리 경북은 전국에서 독립운동가가 가장 많이 배출되어 독립운동의 성지라고 합니다. 경북 23개 시군 중에서는 우리 안동이 독립운동가가 가장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동은 독립운동의 성지 중에서도 성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동 예안에서 이 무궁화를 처음 심어 기르셨던 네 분이 계시는데 이동봉, 이용호, 김동택, 신응한 어르신입니다. 이분들은 고종 장례에 다녀오시기도 하셨고 서울에서 있은 3.1 만세운동에도 직접 참가를 하셨던 분들입니다. 바로 이런 분들이 일제강점기 때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고자 하는 결의를 다지면서 이 무궁화를 심고 길러봤다는 것에 너무나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안동 무궁화는 꽃도 예쁘지만 무엇보다도 100여 년 전에 이 꽃을 심어 가꾸셨던 분들이 무궁화를 심으면서 다짐했던 그 나라 사랑 정신이 바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동 무궁화의 역사적인 가치와 인문학적 의미는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동 무궁화를 그냥 하나의 꽃으로만 볼 게 아니고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우리 선조님들의 나라 사랑 정신을 생각하면서 꽃을 보게 되면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안동 무궁화 축전의 캐치프레이즈를 독립정신의 표상 안동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고 정하게 된 것도 바로 그런 의미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네, 무궁화에 깃들어 있는 나라 사랑 정신을 생각하면 뭔가 가슴이 뭉클해지는데요. 이렇게 역사와 인문학적 가치가 큰 안동 무궁화 품종 보존이 무척 중요해 보입니다. 이 품종은 어떻게 관리 보존이 되고 있나요? 네, 저희들이 이 무궁화의 행적을 찾아보고 그 가치를 알게 된 것은 원목이 예안향교에서 고사한 지 6, 7년 정도 지난 때입니다. 품종 보존을 위해서 예안 등지에서 동종의 무궁화가 있는지 수없이 자생지를 찾아다녀 보았습니다만은 아시다시피 예안 전체가 수몰되어 버리기 때문에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소만한 끝에 1993년도에 산림청에서 연구원을 안동에 파견하여 삽수해간 무궁화가 산림청에 보존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한 끝에 산림청에서 연구 목적용으로 특별 분양을 받아왔고 지금 저희들이 잘 보존하고 있습니다. 큰 노력 끝에 얻은 안동 무궁화인데요. 이 안동 무궁화 보존회가 2019년에 창립을 했다고 하죠. 이 안동 무궁화 보존회 소개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11년도에 이 무궁화가 고사했다는 소식을 접한 몇 사람은 누가 언제 왜 이 무궁화를 예안향교의 가장 중심인 명륜당 정면에 심었을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이 무궁화의 행적을 찾아 나서게 되었습니다. 여러 조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이 무궁화는 항일 정신을 가진 예안 지역의 유림, 청년,
지역의 지도자들께서 나라 독립을 염원하며 지역 정신의 구심점인 향교에 나라꽃 무궁화를 심으셨다는 숨겨진 역사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네. 지난 100여 년의 세월을 묵묵히 견디면서 살아온 이 무궁화에 숨겨진 가슴 아픈 사연을 우리가 모르고 있었다면 몰라도 이제는 우리가 알게 됐으니 그냥 있을 수만은 없지 않는가 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무궁화를 보존하는 시민들의 모임 운동체를 만들어보자 해서 이 안동무궁화 보존회를 창립을 하게 된 건데 네. 창립은 2019년 3월 1일 그러니까 3.1운동 100주년 기념날에 경북 독립운동 기념관 대강당에서 발기인과 우리 지역의 지도자 1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창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우리 안동무궁화 보존회는 순수 시민 민간운동 단체입니다. 안동무궁화의 보존과 보급에 관심을 가지신 분은 누구든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또 그간 안동 무궁화를 알리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활동들을 해오셨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예. 2년간이나 코로나가 지속되어서 활동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은 이제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의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 중에서도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2개교 모두 5개의 학교와 안동무궁화 교육 협약식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자라는 학생들이 교육과 실습을 통해서 무궁화를 직접 심어보고 기르면서 나라꽃 무궁화와 더욱 친밀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지역의 소중한 생명자산, 문화자산을 배우면서 나라 사랑 정신도 키워갈 수 있도록 무궁화 교육 협약학교를 계속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육기관과도 협력을 해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안동무궁화 교육 콘텐츠를 만드는데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안동무궁화 사랑 봉사단 40여 명을 조직해서 지속적인 안동무궁화 보존과 보급 활동을 하고 또 우리 보존회가 조성한 무궁화 동산 관리를 충실히 해서 시민들께서 언제든지 오시면 안동무궁화의 아름다움을 보실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 중에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안동 무궁화 축전에 많이 오시라고 우리 청취자분들께 초대의 한 말씀 전해주세요. 예, 우리 안동 MBC에서 시민들께 초대의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순수 민간운동단체에서 이런 행사를 준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꽃은 언제든지 내가 보고 싶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연중 가장 꽃을 좋게 볼 수 있는 시기를 맞추어서 준비하는 이번 전시회에 우리 도민 시민들께서 많이 오셔서 관람해 주시는 것이 이 운동을 하는 저희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시기를 놓치시면 또 한 해를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오셔서 안동무궁화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면서 잠시라도 지친 몸과 마음을 쉬어가시기 바랍니다. 요즘 모든 것이 물질 중심이 되어가고 있는 이런 시기에 정신문화의 가치를 이어가고자 하는 저희들의 작은 노력에 많은 성원과 응원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동 무궁화를 잘 보존하고 또 그 맥을 이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계신지 오늘 말씀에서 잘 느껴졌습니다. 내일부터 나흘간 펼쳐지는 안동 무궁화 축전 많은 청취자분들이 관람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동 무궁화 보존회 민홍기 회장을 연결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동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배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배동찬입니다. 네, 먼저 대통령 지지율 추세는 어떤지부터 짚어주시죠. 네,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는 멈추었고 살짝 반등하는 조사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지지율이 큰 폭으로 올라가기보다는 내려가던 추세는 멈춘 것으로 분석됩니다. RN서치가 뉴스핌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조사이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어봤는데요.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36.8%,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61.4%로 나타났습니다. 직전 조사와 비교를 해보면 긍정평가도 올라갔고 긍정평가가 올라갔고 부정평가는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그동안 날개 없이 하염없이 추락하던 하락세가 멈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반등했다 이렇게도 이 조사 결과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데 다른 조사와 비교하더라도 30% 초반대까지 내려왔던 대통령 지지율 이번 조사 RN서치 조사 결과는 36.8%니까 반등하는 국면도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던 문자 또 다른 경찰국 현안들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의 지지율 추세가 더 올라갈지 아니면 또 내려오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연이은 내림세를 보이던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하락을 멈췄다.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그 추세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위기감에 따른 보수 결집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대구 경북도 그렇고 PK 지역 또 60대 70대 이상 가정주부층에서 하락세가 주춤해졌다라는 것은 위기감에 따른 결집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도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얻었던 득표가 48.56%. 그렇다면 윤 대통령에게 투표했던 지지층으로서는 최근에 대통령의 스타일이 좀 못마땅하다 하더라도 20%대까지 떨어지면은 국정 동력이, 국정 운영이 마비될 정도의 위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래도 정권 교체에 힘을 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됐는데 윤석열 정부가 탄생했는데 와해된다거나 붕괴되는 위협 상황이 되면 그 얼마나 또 위태롭겠습니까? 지지층으로서는. 일단 내려가는 것이 멈춘 것은 보수층이 결집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셨죠. 권성동 원내대표가 받은 윤석열 대통령 문자가 파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문자인고 하니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이 이루어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사진기자 카메라에 권성동 직무대행 휴대폰 화면이 포착이 된 거죠. 그중 논란이 되는 게 윤 대통령이 우리 당도 잘하네요. 계속 이렇게 해야에 이어서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보낸 거죠. 이 사건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 정말 일파만파 불씨를 논란의 불씨를 재점화시키는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진행자께서도 여의도 국회를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의도 국회 뒤에 국회 기자단이 내부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제 방청석에서 국회의원들의 동향이 어떤지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망원 렌즈를 이렇게 쫙 끌어당기면 마치 멀리서도 우리 하회마을이 보이듯이 국회의원들의 휴대폰 속 문자까지 다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휴대폰이 플립폰이라 권성동 원내대표는 바깥에서는 적어도 뭐 사선 중진에 지금 당대표 직무대행까지 하고 있는데 그런 사실을 모를 리가 없겠죠. 이전에도 비슷한 또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 고의로 했다기보다는 안 보일 거야 생각했을 텐데 이것이 정말 기에 포착한 사진 기자에 의해서 포착이 되고 확인이 됐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일단은 이게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에 영향을 안 줄 것이냐 만만치 않은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준석 대표와 관련이 돼 있고 그리고 최근에 또 대통령 지지율과 당의 지지율도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미 또 논란의
중심에 섰었잖아요. 네. 공무원 시험 합격은 땡땡땡. 네. 안 웃으시네요. 네. 이런 일이 있을 정도로 논란이 됐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또 이 부분까지도 중도층이 또 20대, 30대에서 아 그래? 이준석 대표와 관련해서 대통령은 당무에는 개입 안 한다고 했는데 관여를 했던 거야. 이런 또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또 이 내용은 어쩌다가 노출이 된 거야. 그러니까 당 안팎으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지지율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간 윤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 징계 사태와 관련해서 줄곧 거리를 둬왔지만 실제로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무엇인가 하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지지율에 대통령실에서는 이걸 뭐 학대해서 가지 말아라고 하지만 일단 휴대폰 속의 텔레그램 상의 문자 내용은 내무반의 총재라던 당대표가 바뀌어서 잘 됐다. 이렇게 대통령이 문자를 보냈단 말이거든요. 그렇죠. 또 그 문자의 내용에 보면은 오후 4시경에 같은 날 문자를 받았던 대통령으로부터 문자를 받았던 오후 4시경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답을 하면서 강기훈이라는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이 인물은 또 누구일까? 이 인물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에 근무를 한다면 또 대통령실에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왜 그렇다면 함께 강기훈이라는 인물과 함께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통령을 만나던 이야기를 나누던 이것은 또 어떤 이유인가. 이게 또 이런저런 방향으로 억측을 자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되는 내용도 아직까지 대통령 지지율이나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에는 반영이 안 됐지만 영향을 미칠 수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향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자, 윤석열 정부에 대한 첫 대정부 질문이죠. 이 국회 대정부 질문이 25일부터 시작돼서 사흘 동안 열렸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요. 자, 정치, 외교, 경제, 교육, 사회 등등 열띤 질의응답이 오고 가는데 이 대정부 질문은 대통령 지지율에 어떻게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나요? 글쎄,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유독 주목을 받는 인물이 있습니다. 진행자도 누군지 아시겠죠? 한동안 한동훈이 아니라 이제는 오랫동안 한동훈입니다. 네, 한동안 한동훈이 아니라 오랫동안 한동훈이다. 대정부 질문에서 또 박범계 의원과 전현직 장관 간의 또 한 대첩, 박한 대첩이 벌어지면서 한동훈 장관이 답변을 잘했다. 더군다나 또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을 한 다음 날에는 또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부처 업무 보고까지 했거든요. 그러면서 기자들 브리핑에서 아이고 답변을 저렇게 잘하네. 우리 안동에서도 어르신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누가 똑똑하게 나가서 백일장에서 상이라도 타면 아니 누구 집 애야. 아이고 그 집은 참 기분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물론 뭐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부적절하다. 한동훈 장관 무책임하다. 정치적 공세를 퍼붓지만 그러나 저러나 여론의 주목을 받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댓글을 분석하거나 빅데이터 분석을 해도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 했다고요. 스타 장관 나와야 된다. 한동훈 장관이 스타 장관이 됐어요. 네, 윤 대통령이 스타 장관을 언급한 가운데 여야를 막론하고 한동훈 장관이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다는 건 아무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경찰국 설치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국무회의에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 시행령 의결됐고 또 다음 달 2일 경찰국 출범을 앞두고 벌써 인선을 포함한 후속 절차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서장급 등 일선 경찰은 경찰국 신설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런데 국민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있을까요? 지금 뭐 갈등이 최고조에 다다른 시점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없습니다. 참 이 사태를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인사가 만사가 아니라 소통이 만사구나. 그만큼 경찰국 설치는 철회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얼마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런 갈등을 강대강 대결 국면이 될 수 있거든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아니라 검경 대충돌. 어느 국민이 원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갈등은 예고가 됐습니다. SBS가 넥스트 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지난 9일 10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봤더니 국민 여론입니다. 네. 경찰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적절하지가 않다. 설치가 47.9%, 거의 한 50%, 절반 가까이 나타났고요. 네. 비대한 경찰 조직을 견제하거나 통제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적절하다라는 의견이 39%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10명 중에서 4명 가까이는 경찰국 설치에 대해서 찬성, 10명 중에서 5명 가까이는 반대, 그럼 1명 정도의 우리 국민 여론의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경찰국 설치를 원하고 또 압도적으로 무기를 실어준다면 경찰도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은 설치는 하더라도 또 꼭 설치를 해야 된다면 대상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경찰, 또 정책이 진행되는 것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국민들을 좀 이해시키고 공감시키는 것. 이게 필요했다. 이걸 할 수만 있었다면 그래도 갈등을 상당히 줄일 수 있었다라고 본다면 참 이 대목이 아쉽고 그런 면에서는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안동의 MBC. 그러니까 우리 방송 얼마나 잘합니까? 국민들에게 또 우리 시청자들에게 특히 또 안동 시민 또 우리 애청자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쉽게 잘 전달드리는 것. 이게 바로 소통인 것이죠. 확실히 국민들 여론조사 결과가 10명 중 5명은 이거를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보니 확실히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만드는데 좀 더 노력을 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너무 아쉬운 부분이네요. 바로 그 부분인데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미국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어요. 92년에 대통령에 당선됐던 아시잖아요. 빌 클린턴. 클린턴 대통령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러면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을 꺾고 미국 대통령이 당선돼서 1993년부터 임기가 시작됐는데 그때 자유무역협정, 북미 자유무역협정, 미국, 캐나다, 멕시코를 한데 묶는 이 자유무역협정 협정을 체결하고 싶은데 미국 국민들의 반대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걸 클린턴 대통령이 강행했느냐? 임기 초반에 인기가 많을 때라도 그렇지 않았어요. 1년 동안 설득하고 또 설득했더니 미국 국민들이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안 할 이유가 없네요. 북미 자유무역협정 해요. 이렇게 국민들의 여론도 돌아설 수가 있었던 만큼 경찰국도 그렇습니다. 꼭 설치를 해야 된다면 더 설득을 하면 되죠. 왜 안 해? 이렇게 또 압박을 하면 그만큼 부담스럽고 갈등이 유발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럴 때 더 이 갈등을 잘 중재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소통입니다. 역시 소통이 중요하다. 이렇게 종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리서치온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리서치온을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